왜냐하면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규율 내용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치국가 원리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법률 자체의 내용은 명확해야 된다. 자, 명확성 원리에 대해서는 기본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 보면 재성, 명확성의 원리, 원칙. 왜냐? 법의 언어의 의미는 아무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첫 번째 법률 자체는 누구에게? 수범자에게. 어떤 수범자? 일반적으로 준법 정신을 가진 법률을 지키려고 하는 평균인,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수범자에게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정한 경고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법률의 내용은 반드시 그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정의조항의 원용 등을 통해서 다른 조문과 체계적, 논리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 충분하고, 세 번째, 이제 비록 그 내용과 의미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판단될 수, 어느 확립된 내용이 구성되었을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법의 집행기관이나 법의 판단기관의 자의적인 집행과 판단을 배제할 수 정도로 명확해야 되고, 이제 수익적 법률 내용보다는 침해적 법률 내용이 좀 더 명확해야 하고요. 수범자의 경우도 명확성의 이제 심사 정도죠. 수범자의 경우도 법을 지키는 수범자가 전문가인 경우보다 일반인인 경우에 좀 더 명확성의 심사 정도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확성의 원칙 만약에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된다는 점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요약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법률유보 원칙 다음에 법률의 의미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심사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 제한의 형식으로서 법이 갖춰야 될 요건으로서 명확성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컨대 헌재 판례 중에는 예시적인 조항 그 자체가, 왜냐면은 예시만 딱 해놓고선 그러면 예시 해놓고선 나머지 내용은 뭐야 라고 모르시잖아요. 근데 예시적인 조항의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시적인 조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법률의 경우는 그렇고 형벌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바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 형벌 분야에서 발전된 내용들이겠죠. 그다음에 지원군 형법 분야에서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이런 법치국가 원리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니까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내용들, 소고입법 금지, 또 연좌제 금지,
책임주의 원칙.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사회 반가치적인 행위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따른 형벌이어야지 그에 상회하는 형벌은 안 된다. 상응하는 형벌이어야지 상회하는 것은 안 된다. 또 예컨대 법률의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관습 형법의 금지, 그렇죠? 또는 유추 해석의 금지 등이 다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 형법 분야에 스며든 파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아까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돼서 헌법 제 10조에 있어서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리, 자기 책임의 원칙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예컨대 기존의 양벌 규정들, 그래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고용주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양벌 규정이 위헌이 아니고 고용주의 책임 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위헌적인 내용이다라고 봤고요. 또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돼서 형벌과 범죄와 간의 과도한 처벌은 역시 책임 원리에 위반이 됩니다. 예컨대 과거 우리 법률 중에 피고인이 검사 소환에 불응하면 전 재산 몰수라고 하는 그다음에 우리 또 법률 내용 중에는 이제 도굴한 문화재임을 알고 이제 만약에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과도한 책임에 대한 범죄 책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돼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약간 여러분들이 하나 방금 전에 나왔던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조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확인해줘요? 관습법을? 네. 자, 아까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관련시켜 본다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형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밖에 민사관계라든지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 통용되는 내용을 법관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 배우시다 보면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불확정 개념이잖아요. 소연 양, 불확정 개념이 뭐라고 배웠어요? 행정법 아직도 안 들었어요? 자, 행정법을 잘 들은 고은 양. 불확정 개념? 뭐가 불확정 개념이에요? 자, 정책학과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정책학과의 대표성을 보여주세요. 자, 규백, 불확정 개념. 뭐가 불확정 개념이에요, 대체? 지환, 전혀 몰라요. 주성, 네. 예컨대 어떤 것들? 예컨대 재량은 아닌데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적용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컨대 왜? 다양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위험, 공익, 대체 위험이 뭐예요? 언제 위험한 거야? 날이 더우면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정신 돌아버릴 수 있는?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데 뭐에 필요해요? 전문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적용해야 될 내용들. 뭘 위해서?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확정 개념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멍청원칙 기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확정 개념에 대한 사법적인 법원의 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규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형벌법규에서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도 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얘기했던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했을 때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개념을 함부로 형법 또는 처벌 규정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이러한 법 규범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 뭐가 있어요? 법규범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법규범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져야 된다. 일반성과 추상성이란 일반성, 뭐가 일반성이에요? 재성. 다 기본권 시간에 배운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추상성. 불특정 다수 사안. 자, 한 가지 조심할 것. 이때 제가 불특정 다수 사안이라고 말하니까 서로 다른 사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상황과 조건을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전부 다 같은. 이런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예 전부 다 전혀 다른 사건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컨대 사람을 살인한 자. 그럼 이때 사람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아요. 살인의 방식을 고려하지 않아요. 예컨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살인의 경우잖아요. 밀어서 떨어뜨렸다? 아니면 빠뜨렸다? 아니면 가습기로 죽였다? 네, 전부 다 살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성과 추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원칙이 도출됩니까? 처분적 법률 금지라고 하는 처분적 법률이란 고문약? 처분적 법률이란 반대겠죠? 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인 법률과 구체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개별 사건 법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원래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마치 행정처분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입법 기능이 행정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런 법률은 자체로 수연이냐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성, 유연이다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국민의 대표가 만드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정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한다고 해서 자체로는 위헌은 아니고, 자, 처분적 법률을 금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한 가지겠죠? 권력분리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평등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 입법자가 특정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평등 권리에 대한 위반이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 금지되는 것인데
따라서 처분적 법률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구체적으로 평등원칙 혹은 비례원칙에 위반이 되면 위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 자체만으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권 시행에는 보통 체계 정당성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체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평등원리 혹은 비례원칙이 위반되면 그때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고 하나 이제 뭐 독일 연방 헌법에는 처분적 법률 금지가 헌법의 명문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의 명문으로 없다라고 본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서 처분적 법률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률은 입법기관이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날 행정, 국가적 현상 혹은 사회 분화 등에 따라서 입법기관이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기능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권의 통제 원칙으로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또 중요한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 1장. 자, 우리 헌법 조문상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률에서 행정기관에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의 내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헌법상 근거 75조와 95조. 그래서 법률의 대통령령에 대한 법률의 불령과 총리령에 대한 위임 규정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위임 규정은 입법권에 있지 않고 행정권에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한다. 총리령, 불령을 제정한다. 위임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명령,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으로 제정이 가능한데 법률에서 원래는 법률, 명령, 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인데 자, 이때 위임,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그런데 가능한가?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다. 즉 법률에서 반드시 명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유는 네, 75조, 95조는 하나의 예시적 규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또 권리에 아주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규칙에도 위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임을 하더라도 이건 지금 위임의 정도 형식에 관한 것인데 위임을 하더라도 요건이 필요해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위임에 뭐가 필요해요?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자, 위임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위임을 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 행정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너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때문에.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등 필요가 있어야 되고 또 위임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위임의 내용 자체는
시범자가 상위 법률의 내용만 가지고도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에 대한 심사 기준은 위임의 필요성, 위임 범위의 예측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심사를 할 때 곧 배운 기억이 있죠? 배운 기억이 있죠? 위임의 필요성과 위임 범위의 예측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지고 위임했을 때 위임이 필요한 것이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위임했느냐, 상위 법률 조문만 가지고 하위 위임된 내용을 예측 가능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임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더라도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혹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누가? 행정부가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대표인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된다. 국민의대표 의회가 직접 결정해야 된다. 이를 다른 말로 의회 유보, 다른 말로 본질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국가 사항을 정하는데 혹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긴다? 전문기관이 행정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국회에서 직접 결정해야 된다. 주성, 이유는? 네, 이게 원칙상 국민대표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정해야 돼요. 그게 의회 유보 원칙이에요. 원칙은 모든 사항은 국민대표가 정해야 됩니다. 왜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이 기능을 누가 이행해야 돼요? 국회가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만약에 그냥 모든 사항을 행정부에게 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면 어떤 기능? 입법 기능이라고 하는 자체가 형해화되고 실질적인 입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입법기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한 가지 입법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포괄위임 금지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다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고 있어요? 법치국가 원리,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규율을 함에 있어서 전제, 그다음에 규범의 내용, 그다음에 적용 대상과 관련된 원칙,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에 있어서도 한계 등이 전부 다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위임 관련돼서 위임한 행정기관, 그래서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행정도 어때야 돼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릅니다. 자, 재성, 법치행정의 원리란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법률 우위는 뭐고 법률 위반은 뭐야? 자,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뭐? 법률 우위는 행정부의 행정이 법률과 충돌할 때 뭐가 더 앞서간다? 법률이 더 앞서간다. 그래서 법률에 반대하는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행정행위는 행정작용은 모두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입니다. 한 가지 뭐 나중에 이제 지방자치할 때 잠깐 하겠지만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자치 제도에서도 법률 행정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와 법률 우위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자치 사무에 관한 규율을 할 때는 법률 유보 원칙보다는 법률 우위 원칙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관련돼서는 법률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